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장마처럼 긴 비가 오다가 맑아진 하늘을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시점이 다를 것이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척 행복한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져온 책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주 작가의 모든 날의 로그인입니다. 왜였을까요? 책의 디자인 또는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 때문에 작가의 나이를 실제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적어도 내 연배는 되셨겠구나. 작가는 일상생활에서의 이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지나왔거나 앞으로 지나가게 될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내가 만나고 소통했던 것들에 대한 순간의 기록이다. 꽃, 나무, 사람,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하찮고 질이 멸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지나온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다. 그게 지구 행성에서 잠시 머물다 가야 할 내 책임이자 의무일 것 같아서였다. 작가는 예민한 시선으로 일상을 글감의 주제로 삼았지만 작가의 문체는 과장이 없고 덤덤합니다. 좋은 것은 100배 좋았다 하거나 슬픈 것은 1000배 슬펐다고 전하는 자극적인 글들을 오래 보아왔던 저에게 이 책의 글들은 참으로 수운했습니다. 내 마음의 황소. 엄마와 길게 통화했던 날이었다. 너 혹시 황소 소식 들은 적 없니? 엄마의 입에서 뜬금없이 황소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황소? 순간 머릿속에서 엄마가 말한 황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해내려는 해마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그리고 마치 섬광처럼 황소의 존재가 뚜렷이 기억났다. 아, 그 황소? 여고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남학생이 내 주변을 자주 얼쩡거렸다. 그는 멀찌감치 서서 내가 등교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나는 그와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지만 그가 내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쯤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서로의 표정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불편했다. 그의 시야에 내가 포착되는 것이 싫었고 그의 모습만 봐도 괜히 무서웠다. 그래서 되도록 그의 시선을 피해 다녔다. 내가 다녔던 여고는 학칙이 매우 엄격했다. 아니,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보다 더 폐쇄적이었다. 남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학회는 물론 동아리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금지했고 집에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게 했다. 남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사복을 입고 외출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남학생과의 달달한 연애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왜곡된 교육관을 지지하는 무자비한 스승들 때문에 그야말로 저주받은 10대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다소 억지 소리 같긴 하지만 그때 억눌려 자라지 못한 상상력의 결핍으로 종횡무진 활약해야 할 내 글쓰기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나와 함께 다니던 친구는 먼 발치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를 볼 때마다 꼭 황소 같다고 표현했다. 우두커니 서서 말없이 지켜보는 모습이 꼭 황소를 닮았다는 거였다. 친구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그는 정말 황소처럼 우직하게 서서 나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으니까. 그러던 황소가 어느 날 불쑥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초저녁이었다. 그는 성큼 거실로 들어서더니 부모님께 대뜸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와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나로서는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그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는데 교제라니. 나는 그를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애꿎은 거실 바닥만 손가락으로 쓱쓱 문질렀다. 어찌나 열심히 바닥을 문지르는지 그의 손가락 지문이 닳아버릴 것만 같았다. 어색하고 다소 겁이 나는 상황을 그로서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난감했던 모양이었다. 그의 행동은 거의 5분 정도 계속되었고 부모님은 그런 그를 입가에 웃음을 담고 쳐다보았다. 그게 끝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신경질을 대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암튼 그는 부모님의 긴 설득 끝에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황소 이야기를 꺼내? 아니, 어젯밤에 문득 생각이 나서. 근데 걔가 진짜 사내놈인 것 같지 않니? 사내라면 자고로 그렇게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고 박력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나저나 걔는 어떤 여자랑 살까? 그날 아버지가 걔한테 그러셨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만나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도 눈에 선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대문을 나서던 그의 뒷모습이 말이야. 굳이 시시콜콜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나는 엄마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는 한마디로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지금까지도 마뜩지 않은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는 결혼 후 나의 삶이 많이 고단하다고 믿고 있다. 가끔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들을 생각해 본다. 그동안 나는 학교에서부터 직장, 결혼에 이르기까지 늘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선택했다. 간혹 내 판단이 틀렸다면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택했고 지금까지도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살고 있다. 나는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길이 궁금할 때는 있다. 그 길로 갔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나름 상상해 볼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하지 않은 길을 현실의 도피처로 삼고 있다. 상상 속의 그 길은 꽃길일 때가 많다. 덕분에 상상 속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용기를 얻고 다시 씩씩해지곤 한다. 생각해보니 친구가 황소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가 내 소식을 묻더라는 것이다. 친구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속의 황소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서 과거와 다름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현실의 도피처로 그를 소환해서 어떤 드라마를 창조하든 순전히 내 상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입안에 말을 가두는 시간. 여의나루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그런데 뒷좌석에 앉은 내게 목적지를 묻는 기사의 말투가 좀 이상했다. 약간 어눌하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사투리처럼 들렸다. 내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택시기사는 운전석 뒤편을 보라고 손짓했다. 그가 가리키는 대로 운전석 뒤편에 보니 투명 비닐로 감싼 큼직한 골판지 하나가 걸려 있었다. 골판지에는 콩깍지 속의 콩알처럼 동글동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언어장애입니다. 혹시 못 알아듣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비교적 말귀도 잘 알아듣고 짧게 응답도 했다. 답답하고 툭툭 끊기는 그의 말투는 매끄러운 운전 솜씨로 충분히 커버되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한참을 달리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손뼉을 탁 쳤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손가락을 좌우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손님에게 방향을 물어볼 때 그가 사용하는 일종의 수화였다. 내가 좌회전이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알았다는 뜻으로 엄지를 번쩍 치켜들었다. 간단한 손짓 하나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뼉 소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너 번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좌회전 혹은 우회전이라고 말했고 그는 알았다는 듯이 엄지를 치켜들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 여부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순간이 절대 불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손님의 기분은 아랑곳 없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박식한 택시기사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신뢰가 갔다. 그 후 여의도에서 여러 번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지만 그 택시기사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하긴 서울 시내만 해도 몇만 대의 택시가 운행된다는데 그를 만날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언어장애 택시기사의 택시를 이용한 후부터 되도록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입안에 말을 무작정 내놓는다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즈음에 나는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서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였다. 상대방은 별뜻 없이 툭 던졌을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후벼놨는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다. 내가 그런 상황이고 보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어쩌다 말 실수 한 번 하면 스스로 놀라서 그 다음 날까지도 입을 꾹 닫아버리곤 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글 잘하는 자식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자식 낳으랬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씨가 된다 등등 수십 가지가 된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요즘은 사전에도 없는 조악한 조어들이 난무하고 생각 없이 달아놓은 인터넷 댓글이 살인 무기가 될 때도 있다. 어른과 아이,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말과 욕설이 오가며 말로써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허물어버린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 입안에 혀를 단속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주교 신학대학에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대침묵이라고 해서 이른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불교의 수행 과정 중에도 묵언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침묵과 묵언은 단어만 다를 뿐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다. 어느 스님은 묵언과 침묵 사이에 대해서 묵언은 육체적인 수행이고 침묵은 가장 높은 정신적인 수행이라고 했다. 뜻이 어떻든 살아가면서 구업으로 인한 죄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다면 침묵이든 묵언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청각장애 아저씨 한 분이 살았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아저씨는 불행하게도 귀가 들리지 않았다. 아저씨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손바닥 글씨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가끔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집 밖에 나와 있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저씨는 손짓으로 나를 불러서 손바닥에 이렇게 써보이곤 했다. 재미있니? 예. 뛰지 마. 다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와 내가 손글씨로 주고받은 내용은 대충 그런 것들이었다. 볼펜 글씨가 아니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글씨였지만 나는 아저씨의 손가락이 지나가는 감각만으로도 무슨 글씨인지 다 알 수 있었다. 간혹 아저씨가 장문을 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때는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파악하면 소통이 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야말로 다른 사람과 10마디 말로 소통했던 것보다 더 인간적인 대화를 했던 것 같다. 아저씨와 손글씨를 주고받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도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좋은 여운으로 남겨둔 덕분인 것 같다. 내가 알기로 불교에는 10대 중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죄, 즉 구업이 가장 크다고 했다. 구업의 종류는 망어중죄, 거짓말하는 죄, 기어중죄, 아첨하는 죄, 양설중죄, 이간질하는 죄, 악구중죄, 한매치게 나쁜 말 하는 죄가 있다. 나열해 놓고 보니 우리가 밥 먹듯이 저지르는 죄업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죄업을 쌓지 않으려면 입보다는 귀를 더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봤던 바다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서해의 작은 마을인 그곳에 가려면 비탈진 언덕을 여러 번 넘어야 했다. 해안 초소를 지키는 군부대를 지나 건초더미를 수북이 쌓아둔 축산 농가도 여러 채 지나야 했다. 되돌아갈 길이 걱정일 만큼 제법 먼 길을 꾹 참고 얼마쯤 갔을 때였다. 바다를 끼고 있는 아담한 해안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다. 연일 계속된 추위 때문일까. 갯벌에는 얇게 깔린 바닷물이 살얼음으로 얼어 은비닐처럼 반짝였다. 고개 숙인 갈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파삭파삭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때마침 텅 빈 갯벌 위로 금빛처럼 환한 바닷길이 열렸다.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였다. 그와 동시에 비어있던 갯벌에 찰랑찰랑 바닷물이 차올랐다. 문득 한 여자가 생각났다. 31~2살쯤 된 참한 여자였다. 그녀는 찌는 듯이 더운 어느 여름날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하얗고 고운 피부에 맵시 있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은박지 접시에 시루떡을 담아 집마다 돌리던 그녀의 모습은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상큼했다. 그녀와 그렇게 친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마시러 오라는 초대에 몇 번 응한 적이 있었다. 유난히 아기자기한 장식품이 많았던 그녀의 집은 현관 입구에 앙증맞은 종이 달려 있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은은한 종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곤 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내놔도 꼭 격식을 갖추곤 했다. 반드시 찻잔은 받침과 함께 놓고 다과까지 곁들였다. 보통 머그잔만 덜렁 내놓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녀가 부담스러워졌고 초대해도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임신 소식이 들렸다. 늦은 저녁이면 현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아 배 안의 아기에게 뭔가 열심히 말해주는 그녀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태아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태아를 위해서였는지 그녀는 전처럼 이웃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부터는 거의 모습을 감추다시피 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사람들이 늦장마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쏟아져 내린 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재민이 속출했다. 그때 나는 나름대로 몰두한 일 때문에 거의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를 볼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외출하려던 나는 그녀의 집 앞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자의 옷가지들과 내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귀여운 시계, 집안을 장식했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수북이 쌓인 채 비를 맞고 있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쓸만한 그녀의 물건들이 밖으로 내쳐져 비 맞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부부싸움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 나는 살며시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나 몇 번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며칠 뒤 그녀가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결혼 전까지 아주머니의 친정 동네에 살았다고 한다.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저녁 때까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찾아 온 식구가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네 집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었다. 한참 만에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언니였다. 당시 그녀는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녀의 언니가 간신히 그녀를 끌어내 집으로 데려왔지만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상태였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날 그녀는 동네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때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고 급기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된 것으로 착각한 부모는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상대는 그녀보다 15살이나 많은 호랍이었다.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유산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라고 했다. 굳이 아주머니의 부연 설명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그녀가 약을 끊은 것은 순전히 태아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원치 않았던 남편과 잦은 싸움도 신경을 더 예민하게 했을 거였다. 막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그날 그녀가 왜 바다로 뛰어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앞에 펼쳐진 바다는 일몰의 여운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바라만 봐도 포근해서 아늑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싶었다. 내가 걸어 들어가는 순간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았다. 아마도 그날 엄청난 일을 겪고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더 그랬을 거였다. 그리운 알프레도 씨. 얼마 후면 계절상 겨울로 접어든다는 생각에서인지 마음이 몹시 스산했다. 게다가 창밖에는 얼마 남지 않은 나뭇잎을 떨구려는 듯 가을비가 내렸다. 문득 오래 묵은 냄새가 그리웠다. 그것은 장롱 깊이 넣어둔 어머니의 한복 냄새일 수도 있고 10수년째 서랍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편지꾸러미 냄새나 고가 툇마루에서 추억처럼 번지는 나뭇결의 냄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묵은 냄새는 헌 책 냄새다. 헌 책방에 가서 헌 책을 뒤적이며 특유의 냄새에 흠뻑 빠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진다. 묵은 냄새가 그리울 때마다 자주 가는 헌 책방이 있다. 시내 뒷골목에 있는 그곳은 화려한 현대식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촌스럽고 영세한 헌 책방이다. 하지만 70년대 이발소를 연상케 하는 유리문을 옆으로 밀치고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펼쳐진다. 커다란 붙박이 책장이 양쪽에서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는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책들이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다.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인상적인 건 책방 주인이다. 80대 노인인 그는 언제나 돋보기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형광등 아래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노인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 알프레도를 닮았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가면 헌 책으로 둘러싸인 책 감옥에서 노인이 연출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나는 노인을 알프레도 씨라고 부른다. 한 번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책을 고르고 계산하기 위해 노인을 부를 때 나는 마음속으로 늘 알프레도 씨 계산해 주셔야죠 하며 소파에 앉아있는 노인을 쳐다보곤 했다. 노인은 책을 읽다가도 손님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재빨리 찾아낸다. 아무리 구석진 곳에 있어도 노인이 손바닥으로 쓱 스캔을 하면 마법처럼 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노인을 볼 때마다 나는 감탄하곤 했다. 그만큼 숙달될 정도라면 책에 관한 한 노인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것 같아서였다. 생각해보니 노인의 헌책방은 얼마 전 읽었던 일본 소설 책을 사랑하는 고양이에 등장하는 나스키 서점과도 닮아 있었다. 붙박이 책장이 있는 입구도 그렇고 미로처럼 책으로 가득한 실내도 그렇던 것 같다. 책을 사랑하는 고양이는 고 서점인 나스키 서점의 주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고등학생인 손자가 서점을 이어받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서점에 호련히 나타난 고양이와 함께 4개의 미궁을 돌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처럼 재미있었다. 하지만 난 책을 읽는 동안 자꾸만 노인의 헌책방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내가 헌책방을 찾은 지도 꽤 여러 달이 지나 있었다. 내친 김에 바람이라도 쐴 겸 헌책방을 찾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세련되고 예쁜 간판과는 거리가 먼 다소 투박한 나무 간판은 떨어져 있고 외출할 때 문고리를 걸어두던 플라스틱 안내판도 없었다. 느낌이 이상했다. 한참 서성이다가 되돌아서려는 나는 책방 옆 편의점 주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책방 할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거기도 철거한대요. 칼날 같은 바람이 가슴 한쪽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또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우산도 펴지 않고 버스 정류장까지 터벅터벅 걸었다. 더는 알프레도 씨와 그의 헌책방을 볼 수 없을 거란 사실이 슬펐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알프레도 씨의 헌책방이 아닌 다른 헌책방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 같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책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주 행복하십시오.